만나면 좋은 친구 MBC. 대구시 문화예술관광 분야 세계 출연기관 대표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대구의 이런 인위적인 통폐합은 굉장히 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무조건 다 삭감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기초 예술 분야의 그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어떤 예산이 줄었나요, 목사님? 문화 창작 활동 지원,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예산 둘 다 줄었거든요. 이게 또 그 예산이 오히려 새롭게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문화예술 이 지원에 대한 이 방향이 틀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지난해에 처음으로 임시 편성했던 이 파워풀 대구 가요제. 뭐 그런 쪽, 네. 뭐 시정부랑 연결된 것들,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파워풀 K 트로트. 그러니까 대구 트로트. 시민들이 좋아하겠죠. 네, 우리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길 바라면서 유소년 팀에 대한 지원은 없애고 해외 명문구단 초청 경기만 유치하는 거. 그게 지금 정확한 비유예요. 네.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5대 전략 중 오페라 축제를 세계 5대 축제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색하게 오페라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어허. 지금 네, 절차적 과정은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도. 파워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제작진들이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누고 취재를 하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페라 하우스가 그래도 전국 최고의 기관이 이렇게 되는데 20년이 걸렸다. 그런데 뭐 어떤 취지이건 간에 이러한 여러 통폐합이라든지 현재 가는 방향이 지난 20년 세월을 헛되게 다시 또 퇴보할까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 하셨다고 그러는데 청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오페라 하우스가 최근 20년 동안의 이제 성과를 이제 막 바깥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가 됐거든요. 2018년부터 기획공연 누적 관객 숫자를 보면 이 14만 7천여 명으로 많은 관객들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구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가치가 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막상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대구 문화예술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대구 자체적으로 창작 뮤지컬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꾸준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올해 전에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이나 선진 공연 국가들과 대비해서 공연 시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창작 뮤지컬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경쟁이 좀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페라 하우스, 뭐 콘서트홀, 이제 문예관, 미술관, 관광 이런 쪽 분야에서 이런 쪽에 한쪽에서 예를 들어 공연 쪽에서 혹은 전시 쪽에서 오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진흥 원장으로 임명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쪽만 발달이 돼 있지 전체적으로는 잘 못 본다라는 어떤 그 공적 때문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원장의 포지션은 좀 더 지역의 정치예술의 어떤 자원 이런 사람들과 네트워크도 좋고 원만하게 좀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계속 오실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부 단위에서 이 제너럴리스트 원장께서 우리 오페라를 잘 모르면 어떡하지, 우리 미술 전시 쪽을 잘 모르면 어떡하지, 관광 쪽은 잘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불안하다 이런 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안정적으로만 가려고 하겠죠. 그럴 수 있죠. 뭔가 새로 이렇게 맞습니다. 발굴하고 개발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그렇죠.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홍준표 어떤 행정유재 문화기관 통합 이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 경남지사로 있던 시절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남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두 기관이 통합이 되었고 경남영상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위원회는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이 되어 있었는데 그는 이제 도와 그 해당 시군에서 좀 예산 지원을 받는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이제 조직 개편이나 조직 통합이나 할 때는 공무원들이 전행기로 하는 방식이 용역 같은 걸 맡겨서 뭐 어떻게 재편하고 하는 그런 밑그림을 가지고 보통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통합해. 일방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각기 다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순수 예술인들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경남문화재단, 그다음에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콘텐츠 진흥원, 그다음에 독립영화라든지 이 경남의 우수한 뭐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영화 촬영을 유도하고 또 독립영화 제작도 지원하는 그런 영상위원회, 이 각기 고유의 기능들이 다 있는데 이걸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부서로 전략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되는 이제 그런 초반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문화예술 분야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문화예술인들이고 또 기획자들이고 또 소비자들이고 뭐 우리 이제 도민들이 되는 거죠. 2013년 얘기죠. 딱 한 10년 전 얘기 같은데 경상남도에서 당시에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2013년에도 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을 통폐합을 하게 됐는데 좀 이 통합한 기관들은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 경남영상위원회,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을 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름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남영상위원회는 이 순수 예술 부분을 합병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 자체가 영상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다라고 이 반대했고 결국 예산을 포기하고 독립기관으로 남았거든요. 이 당시에도 기관별 특성이나 이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통합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산하에 영상사업부를 완전히 새로 꾸려야 할 상황이 놓이게 된 그런 거죠. 이렇게 예. 되면서. 그런데 인력 충원 등으로 다시 예산을 들였지만 새로운 이제 전문 인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부서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네요. 경남 케이스의 이제 포인트를 보면 그러니까 문화 정책의 흔히 양날개라고 하면 문화 예술 정책, 순수에 기반을 둔 그리고 문화 산업 정책. 그래서 두 개로 이제 투 트랙으로 두고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대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고 중앙정부 단위에서 그리고 이제 그 산업 쪽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의 문화예술 쪽에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을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콘텐츠 쪽은 아무래도 시장 친화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기초에 방점을 주고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합쳐놨는데 어느 쪽에도 힘을 확 주기가 어려운 이제 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경남의 케이스가 전국에 이 두 개의 기관을 통합시킨 거는 유일한 케이스였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정책 같은 경우는 좋은 건 닮아가는 그 동영화가 있거든요.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하죠. 타 지역에서. 예. 근데 이제 최근에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관련된 이슈, 이 통합이 긍정적이었다는 부분에서 학계나 업계 양쪽 모두에서 특별히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하는 케이스는 많이 못 봤던,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 같은 경우는 경남 같은 경우도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오히려 문화예술 기관은 뭐 어느 쪽 지역에 두고 콘텐츠 쪽은 어느 쪽 지역에 좀 더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다시 회귀하는 얘기들도 많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문광부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과랑 문화예술과는 완전 독립적으로 나눠져 있고 맞습니다. 광역단체 같은 경우 뭐 부산도 그렇고요. 네. 문화 콘텐츠과랑 문화예술과는 나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주 네. 통합을 한다는 거는 조금 네. 문제가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네. 걸 짚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통합이라는 게 또 효율성을 가져가자는 게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바로 그렇죠. 주는데 예, 그 목표가 있는 거죠, 네. 다. 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통합을 하면서 이때 여기에 대한 평가를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 경남문화재단이랑 콘텐츠진흥원 네. 이렇게 통합을 했잖아요. 근데 네. 대구에도 이 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데 이걸 문화재단과 통합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9년 전에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른 패턴으로 나오네요. 다른 거 한번 가지고 와봐. 이렇게 해서 한 거죠.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이때도 뭐 비탄감을
채무위에서 그런 거 채무 있었죠. 감축 경상남도 채무 감축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를 통합한 거죠. 예.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제 경남 도지사를 하던 시절에도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또 대구에서 말한 공약과 같은 말을 하셨었거든요. 경남 문화예술진흥원은 그렇다면 그 시스템이 안정되기까지 그 말대로 어느 정도는 좀 역할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케이스 하나를 두면 이제 홍보 쪽 영역을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영역이 이제 합쳐졌습니다. 근데 이제 홍보는 둘 다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업무를 통합시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제너럴리스트더라 하더라도 스페셜 제너럴리스트로 이 전문성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순환보직을 또 하게 됩니다. 안에서. 순환보직을 하니까 계속 전문성은 희석되고 그 중범위 수준에서 일을 좀 벙벙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통합은 됐지만 전문성이 이전에 비해서 낮아지는 구도인데 이게 대구에서 좀 잘 좀 바라봐야 되는 게 공연예술의 홍보를 잘한다고 전시회 홍보를 갑자기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전시회 홍보는 그냥 포스터랑 전단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시회 홍보를 또 하더라도 다른 지원이라든가 박물관 업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전문성이 서로 다 이제 희석되지 않고 계속 고도화되면서 통합될 수 있게 좀 주의를 잘 기울이면서 경남의 케이스를 좀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옛 사례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되면서 또 다른 문제들도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고용 안정과 신문상의 어떤 걸 보장해 주겠다라고 입장 표명과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불과 2달이 지난 시점에 이번에 전체적인 인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실기 전형을 통해서 2회 연속 그 점수 하한 자에게 매년 10%씩 사람을 해촉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입법 예고안이 왔는 것입니다. 또 정원을 줄이면서 요번에 조례안을 보니까 인턴제와 객원 단원제를 시즌 단원제라고 합니다. 그걸 도입한다고 한다는데 그것도 줄인 정원 내 안에서 특별히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수차석 단원이 그 정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악기 편제라든지 파트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또 이 수차석 단원들이 하는 일들이 파트 내에 많은 예술적인 부분을 리드하고 담당하는 솔로 파트를 맡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직접적인 수차석 단원들의 자리를 줄인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그 입법 예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정리하든 보낼 때는 기본적인 그 예술인들에 대한 예술 단원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로 수용 가능한 부분들을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 과정은 없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정리하겠다, 돈을 줄이겠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 시대에 기본적인 그 존중이란 것이 있는가 대구시 행정에서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지요. 달라진 문화 정책으로 가장 많은 이제 변화를 겪게 된 곳이 바로 대구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박사님? 네, 대구 시립예술단은 2021년 기준으로 469명이었는데요. 네.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 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단체 운영팀과 교육 운영팀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약 90%가 인건비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광주 지역과 좀 단순 비교를 해보면 인구 대비 인건비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대구시가. 그런데 이번에 예산 삭감과 구조 개혁안이 나오면서 예술인 사이에서는 현실과 좀 다른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시립예술단의 이제 구조 조정이나 예산 삭감 전에 조직 진단이나 개선 방안 연구가 좀 선행이 좀 됐어야 되는데 여기는 선행이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진단을 했습니다. 2021년에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영역을 맡겼거든요. 예. 이 결과가 작년 3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요.
2021년 기준으로 사무단원이 32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각 분야별 뭐 홍보나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었는데 이 연구 영역 결과 예술 단원들, 그러니까 연행을 하는 단원들 숫자에 비해서 이 사무 인력이 오히려 부족해서 이 공연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 이런 연구 영역 결과가 나왔는데 2023년에 올해 수정된 인력 구성을 보면 홍보나 마케팅 인원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단과 결과 진단한 이 처방을 다르게 지금 한 거죠. 그리고 수석, 뭐 차석 단원들도 기존 130명에서 46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연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원들 숫자를 줄이면 과연 예술단이 자체적인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예술 단원들 중에 구급 공무원직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신분이. 그런데 이 단원들 대신에 인턴이나 뭐 객원 단원을 시즌제로 뽑도록 고용 조건이 또 바뀌게 되었고요. 비정규직으로. 네, 2년 이상 된 단원은 상대평가. 이 항목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기량에 미달하는지 이 기량이 뛰어난지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를 해서 해고할 수 있다. 무조건 일정 인원은 해고를 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음악가들의 이 고용 안정성이나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서로 간에 이 경쟁을 촉발시켜서 함께 만들어내야 되는 하모니가 예술단. 중요한데 그렇죠. 반목이 되겠네요. 상대평가를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 연구 용역비 8천만 원을 써놓고 진단을 해놓고 진단한 대로 처방을 안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것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립예술단 인원이 줄고 또 줄어든 자리를 인턴이나 계약직 단원으로 충원을 하면 어떤 지역 예술가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이게 정규직 프레임하고 좀 다르게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예술단으로서 계속 지속 가능한 좋은 예술 작품을 제작하고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반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규직 단원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예. 객원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역이나 진짜 인지도가 높은 배우들을 객원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임밸류도 있고 이미 성취가 있는, 그래서 관객 동원력도 있는 부분도 할 수 있게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그 대학을 졸업한 예술가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대구든 혹은 부산을 기반으로 할 수 있게 아까 인턴이라든가 객원 단원을 좀 확보하겠다. 이러면 취지와 내용이 정합성을 가지면서 이제 설득이 되는데, 그냥 정규 단원을 줄이고 그걸 채우겠다라는 형태로만 이제 가게 될 경우는 좀 이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뭐 스타 마케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그 좋은 예를 말씀하신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또 들여다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야기의 끝에는 지역의 또 훌륭한 문화의 인재들이 이 불안한 고용으로 인하여 이 지역을 또 떠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이거는 정말로 그 깊은 논의를 통해서 네. 결정이 돼야 될 그런 문제인 것이지 어떤 그 통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약간의 좀 그죠? 서두를 만한 그런 문제만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논의를 지역 예술인들하고 같이 해야죠. 네. 그냥 그러니까요. 일방적인 행정 주도의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네. 용역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 예술인들, 시민들과 같이 또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용역을 해야지 제대로 된 진단이 되고 앞으로의 계획이 나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처방이 나온 이유가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대구시에서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공사와 출자 출연 기간 통폐합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통폐합을 진행한 기관들 모두에게 이 조직 경영 혁신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네. 그럼 예산 줄이는 방안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인건비를 줄이는 거다 보니까 각자 기관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인건비를 줄이는 안을 내는 게 목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예술 분야에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예술 이 기관의 역할을 잘할 것인가가 목표가 아니라 그렇죠. 예산을 줄이냐가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처방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술의 어떤 공공 영역의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민간 분야도 결국엔 덩달아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현장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공연은 정기 연주회, 특별 기획 연주회, 찾아가는 그 공연회 등을 포함해서 연간 수십 회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연을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 합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작품을 저희들이 무대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재원이 줄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소프트웨어, 시민들의 여가 활동의 모든 것을 다 다뤄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자기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일상적인 문화 활동이 일어난다든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떠한 공간들을 만들어 간다든지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커뮤니티 활동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문화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내에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이 이 문화를 즐기고 또 직접적으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대구시가 해야 할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청사진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사님 실제로 이런 어떤 문화 거버넌스, 네. 운영되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버넌스는 행정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그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문화 거버넌스라고 하면 뭐 지역, 예술, 교육의 문제를 좀 풀어보자라고 했을 때 지역 전문가도 필요하고 예술 전문가도 필요하고 교육 전문가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의 조직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과 관련된 조직, 예술과 관련된 조직, 교육과 관련된 조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고 다원화될수록 분화되니까 행정도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이 거버넌스 체계, 협력의 체계를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 질문에서 이제 그 얘기되는 개념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안에서 균형을 얘기해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실제로 근데 문화예술 영역의 협력이 잘 돼서 네.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의 명맥을 잘 이어가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네. 뭐 사례들, 국내 성공 사례나 뭐 해외 사례들이 있으면 네. 얘기 좀 해주시죠.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부산의 이제 영도를 좀 이렇게 많이 그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영도 같은 경우는 도시의 의제, 도시의 문제를 문화예술로 한번 대응해 보겠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회적 산소를 공급해서 지역의 어떤 여러 현안이나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성과를 내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 디자인 최우수상, 그래서 도시 브랜드 관련해서 세계적인 상을 3개나 받았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도시 브랜드 3관왕을 이제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영도의 사례를 지금 문화도시 관점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제 상황으로 보면 되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버풀 사례를 좀 하나 얘기를 해보고 아, 싶습니다. 축구단요? 네, 리버풀. 영국에 있는 리버풀. 맞습니다. 축구단, 예, 안필드가 있는. 그래서 보면 리버풀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지만 예전에 그 리버풀 항에서 타이타닉호가 건조돼서 출항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는 많은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갈 때 리버풀 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폭격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항구 도시가 계속 쇠락하게 됩니다. 예. 쇠락한데 이때 이제 그 리버풀에 그 머지강이라는 이제 강이 있는데 저희 이제 뭐 한강, 뭐 낙동강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강변을 따라 머지사이드 구조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서 미술관, 뭐 박물관, 공연장 그리고 이제 그 비틀즈가 있었던 도시이거든요. 네. 그런 그 문화예술의 큰 시설들을 앵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양한 그 현대적인 상업 시설들을 같이 시너지가 내게 결합되면서 도시가 환골탈태하는 어떤 과정을 거친 거죠. 리버풀 사례나 뭐 영도 사례 같은 경우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정책에 가는 결정권을 시민들과 나누어서 갖었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좀 가능성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네, 가능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뭐 통합이 추진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초예술 분야와 그리고 생활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 자체가 조금은 좀 빈약해졌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구와 가까운 경북 칠곡군의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북 칠곡군에 있는 할매들이 만든 폰트를 가지고 신년 인사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10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칠곡군 지역에서 마을 단위별로 인문학 마을 이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이 60대, 70대, 80대 그리고 10대, 20대까지 이 문화예술,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해왔고 여기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결과로 글씨를 쓰지 못하던 할매들이 글씨도 배우고 시도 쓰고 자기 글자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민간과 지자체 간에 좀 거버넌스를 통해서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그러네요. 거죠. 네. 저는 이런 부분을 대구시가 대구보다 좀 작은 지역의 사례들을 보고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드릴 테니까 한번 계셔보세요. 뭐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저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강물이라는 게 뭐 좁을 때는 속도가 있겠지만 넓어지면 느려지는 거고. 그렇죠. 느려지고 넓게 고르게 퍼지면서 그 안에서 많은 생태계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좋은 얘기 많이 하시네요. 느리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계는 좀 그런 시각을 우리가 좀 가져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사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애석한 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설립이 됐죠. 또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은 이 또한 또 해결해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 해결해 나아가야만 하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미술관, 전시장들 이런 것들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전체 운영하는 것을 진흥원에서 서로 협의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시군의 문화재단이 그 문화재단의 성격을 한 번 더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시가 오페라하우스가 할 공연이 있고 콘서트 하우스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가 80홀이 하는 거 있는데 만약에 수성구, 동구, 달서구에서도 똑같은 공연들을 하는 거는 저는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율들을 진흥원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그 광역시를 봤을 때에 저희들보다 월등히 많은 문화예술 파트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구시가 적극 참조해야 되고 어떠한 그 대구시가 뭐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인적 쇄신을 통해서 돈을 자꾸 줄여서 또 이 돈을 가지고 뭐 부채를 갚는다는 등 다른 곳에 쓰이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예술 분야하고는 성격이 다른, 왜 예술 분야는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그 효과를 검증받을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문화예술 파트는 오히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될수록 이 분야는 더 융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정치인들은 문화예술이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 정치인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예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일단 축제, 뭐 페스티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유혹을 사실은 벗어나기 어렵고요. 예술가는 동원되어지고 군중도 그에 동원되어진 예술가를 보기 위해서 모여지고 그 결과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와서 뭐 인사해서 뭐 표 얻어가는 정도로 활용한다. 그렇게 보면은 뭐 번지럽게 굉장히 뭐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문화예술의 역량으로 사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대구를 그동안 30년 동안 끌어온 거의 1세대 행정가들이 지금 이제 물러선 입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인력 양성이 중요합니다. 인력 양성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인사의 그 배치 방식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량화하고 능력을 평가해서 제대로 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 처해야 할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행정은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존중을 해야 합니다. 예술을 존중을 해야 되고,
행정 중심이 아니라 예술 중심, 예술 우위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것은 예술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저 박사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될지. 정책도 이렇게 나이테처럼 축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나이테가 쌓이면서 나무가 굵어지고 이제 커지는데 자랄만 하면 또 베이고 자랄만 하면 이제 베이고. 근데 이제 아까 예술 행정 혹은 문화 행정 얘기했을 때 무엇이 주인공이냐는 겁니다.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예술 혹은 문화가 주인공이고 행정이 조연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영 효율화 혹은 조직 개편 등이 진짜 예술과 문화를 제대로 조력하기 위한 것인지 행정 그 자체가 성과에 조바심을 내는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문화예술의 뒷면, 그러니까 달의 뒷면에서 문화예술이 빛날 수 있게 조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의 어떤 톤 그리고 어떤 그 균형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양측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굳이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조금씩 양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청 기자님 의견 한번 주세요. 저는 두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역할에 행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술계 인사들만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직접 생활문화예술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올 한 해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덧붙이자면 전 뭐 예산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진흥원으로 어차피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국비 확보 역할이 되게 크다고 봐요. 이게 비대한 큰 조직으로 만들었으니 좀 많이 국비를 확보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간접 사업이 아니라 우리 예술인들한테 직접 사업을 좀 풍족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흩어졌을 때 좀 국비 확보가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좀 커졌으니까 그만큼 책임을 다해야겠죠. 예. 이게 구들장을 우리 이제 떼면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그런 난방이잖아요. 근데 사실 효율로 따지면 직화로 이렇게 쬐는 게 제일 따뜻해요. 근데 화상을 입겠죠. 근데 이 어찌 보면 효율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밑에다 불을 떼서 아주 천천히 전체적인 그 방을 데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은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효율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는 문화예술인 한 사람으로서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문화예술 관련 산업이 침체되고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도 당연히 뭐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 및 지형에도 또 한 번 당연히 큰 영향을 끼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숨을 돌릴만 하죠. 차제에 문화예술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문화 중심의 정책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우리 모두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한 줄 평을 하나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 박사님부터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행정에서 행정은 문화예술의 뒷면에 조연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좀 예술은 주연, 행정은 조연. 주연이 빛날 수 있게 조연의 역할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모두가 출연자잖아요. 작품을 빛내는 거죠. 자, 청 기자님. 파워풀만 강조하면 부러진다. 특히 문화예술에서는 섬세함과 유연함이 더 필요하다. 그렇죠. 청 기자님 저렇게 한 줄 평을 해줘야지 어울려요. 오 박사님 한 줄 평은요. 전 대구시의 오페라의 유령이 떠돌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특별시 대구시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시 예산계의 팅커벨 같은 자, 그리고 진심으로 토론에 임해주셨기 때문에, 방송에 임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한 줄 평들도 배어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마음이 좀 전달이 좀 잘 돼서 조금씩의 양보들이 좀 이루어지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무리 없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의 가치를 예술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빅벙커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